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70억 달러 가까이 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세 수요자들이 민간 임대 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시기 등의 조건이 있어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며 블록체인 산업에 한정됐던 가상자산이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해 파죽지세를 이어가며 이 장중에 3천선 고지를 밟았는데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과열에 따른 조정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3천선을 돌파했습니다. 2천선에 진입한 지 13년여 만에 앞자리수를 바꾸는 데 성공한 겁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1.12% 오른 3,027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코스피는 개인이 2조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공방 속 0.75% 하락한 2,96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3,000시대를 이끈 1등 공신은 단연 동학개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쏟아내는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지난해 63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1,457선까지 곤두박질친 코스피를 위기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만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열 우려에 따라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7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 동학개미의 실탄이 충분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초호황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목표가를 앞다퉈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70억 달러 가까이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4,431억 달러로 1개월 전보다 67억 2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고 6월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환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와 금융기관 지급준비 예치금 증가, 또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이 4,098억 4천만 달러로 한 달 새 152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은행 예치금은 11월 말에 293억 2천만 달러에서 12월 말 202억 8천만 달러로 전체 구성 자산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모더나사의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 원의 백신 구입비를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조 3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경우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정을 투입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도 진행합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에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오늘 새해 첫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른바 DNA 분야에서는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2,93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구축한 170종에서 150종을 추가합니다. 또 공공 데이터도 4만 4천 개를 추가해 누적 14만 2천 개를 전면 개방합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모든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 활용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협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5G 방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팎에 5G 설비 투자 세액공제와 등록 면허세 감면을 적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청약을 마감한 서울 신내역 시티 프라디움이 6.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이 아닌 임대로만 공급되는데요. 전세에 목마른 수요자들이 이 같은 민간 임대주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전환 불가, 또 2년 뒤 입주 등 조건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신내역 시티 프라디움 청약에 3,600명이 몰렸습니다. 일반 공급 395가구 모집에 2,441명, 특별 공급 100가구 모집에 1,159명이 신청한 겁니다. 이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이 아닌 전세로만 공급됩니다. 소액의 월 임대료가 있는 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달리 100%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전세대 전용 84제곱미터로 다른 임대주택보다 면적이 크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서울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8년 이상 임대하는 동안 임대율 상승률을 5%로 제한하며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도 특별 공급됩니다. 다만 업계에선 한계도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사실상 시세와 비슷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 분양 전환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분양을 언젠가는 할 텐데 이제 다가오는데 분양가에 대한 게 규제가 전혀 없잖아요.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뭐 주택도시기금도 주고 이자율도 낮춰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이렇게 분양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실제 이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입주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전세보증금의 10%인 5천만 원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으로 4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그동안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대한항공의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원안대로 가결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민연금에 반대해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 주식 총수를 기존 2억 5천만 주에서 7억 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개정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 1억 7,532만 466주 중 55.73%인 9,772만 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69.98%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5일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에 대한 실사가 없었고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대한항공의 지분은 최대 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1.13%,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11% 등으로 구성됩니다.
규정상 정관 변경안은 특별결의권으로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원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의 통합 작업도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유상증자 대금 중 4천억 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중도금으로 납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지분의 63.9%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셀트리온에 이어 GC 녹십자도 조만간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기대와 응원을 받는 반면 또 결과에 대한 의심의 눈총도 감내해야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 결과를 보게 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우규 기자입니다. GC 녹십자가 개발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임상 이상이 종료됐습니다. 녹십자는 최대한 빨리 데이터를 도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 GC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혈장 치료제 임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데이터 도출을 시작했고 1분기 안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얻어 30건의 처방이 이루어졌고 지난달에는 70대 남성 중증 환자가 이 치료제를 투여받고 완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위급한 환자에 대해 다른 치료법이 없을 경우 임상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허용하는 제도로 시판이 허용되는 조건부 허가와는 다릅니다. 토종 치료제 중 가장 먼저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다음 주 수요일 임상 이상 결과가 공개됩니다. 데이터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바꾼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는 빠르면 이번 달 말, 적어도 다음 달에는 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외 백신을 들여와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백신은 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치료제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백신과 함께 토종 치료제를 갖게 된다면 올해 코로나19 종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미국은행이 앞으로는 송금, 결제업무 등에서 디지털 달러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금융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블록체인 산업에만 한정됐던 가상자산이 금융권으로까지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죠. 자, 이번 결정이 우리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통화감독청이 굉장히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수단 활용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통화감독청이 미국 현지 시중은행이 스테이블 코인과 퍼블릭 체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코인 하나당 1달러의 가치를 갖고 또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해석 문건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과 연방 저축은행들이 암호화폐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합법적인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행이 앞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 검증, 저장 기록, 결제까지 이 퍼블릭 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또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화폐로 교환하는 등의 독립적인 검증 노드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블록체인을 통해 이체를 하면 수취인은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미국 달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기술 개발을 민간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저렴하고 또 빠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에 활용하게 되면 거래 검증에 필요한 노드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결제 네트워크보다 복원력도 크고 정보 조작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토콜 경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결제를 허용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결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업계도 퍼블릭 블록체인이 스위프트나 ACH 같은 송금망과 동일하게 쓰일 수 있게 됐다면서 탈중앙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미국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나요? 지난달이었는데요. 독일 대형은행인 방카우스 폰데어 하이트가 블록체인 플랫폼 스텔라를 기반으로 해서 유로화와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EURB를 발행한다고 밝혔었습니다. EURB의 첫 번째 사용자는 가상자산 결제업체인 사토시페이였는데요. 발행 소식 발표 당시에 독일은행은 스테이블 코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정식 은행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 독일의 선두적인 도입에 자신감을 내비쳤었습니다. 하지만 예측과는 달리 이번 발표로 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지원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독일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연히 이번 발표에 우리 금융시장도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 금융권은 이번 결정에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국내 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라는 금융 중심부가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죠. 이 독점적인 위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의 거리감을 좀 줄여주고 또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이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 시장을 더 가속화하는 데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중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바일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이 허용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중국은 외국 화폐 유입과 달러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그동안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이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개발에 좀 섣불리 그동안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단정 짓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의 대안으로 미국이 주도할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잖아요. 은행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기관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응 방안을 열심히 모색을 해왔던 은행권은 이번 소식에도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금법과 자금 세탁 방지법 등 모두 미국에서 시작된 큰 이슈들이었는데요. 이번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이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준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은행들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더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이 규제 준수와 또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는지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으로 우리나라 은행들 천문학적 벌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게 활용성 높은데 미국은 제도권 안에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이게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통화감독청의 해석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노드가 될 은행은 1970년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은행 비밀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드 안에서 유통이 될 스테이블 코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탈중앙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또 미국 법률을 지키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취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 검찰청은 2019년이었죠. 미국 달러와 연동이 되는 암호화폐 USDT의 운영사인 테더를 8억 5천만 달러 자금 손실 은폐 혐의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USDT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국 제도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시와 제어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통화의 일부로 편입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라는 해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한 통화감독청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갑작스럽게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작스럽게 퇴임을 앞두고 결정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입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브라이언 브룩스를 5년 임기의 통화감독청장에 두 번째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는 20일 이전에 브라이언 브룩스에 대한 인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법령 해석 의견서가 발행된 4일은 미국 재무부 산하인 금융봉제 단속국이 개인 지갑 트래블룰 규제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기로 한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보통 의견 수렴 절차가 30일은 걸리는데 15일 만에 여론 수렴 절차를 마친 것을 두고 재무부가 규칙 개정을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통화감독청이 마련한 모든 암호화폐 지침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감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의 민주당 의원들도 통화감독청의 암호화폐 정책을 공개적으로 그동안 비판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금융위의 요청을 이행해서 정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뒤처져 있던 디지털 화폐 개혁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워 금융시장을 재편한다라는 시나리오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이런 흐름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흐름을 좀 선도할 정책들을 발빠르게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금융부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입자 4명 중 1명은 서울에 살지 않는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말렙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건수 중 서울의 거주자 매입은 25.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으로 봐도 외지인 매입 비중은 22.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외지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집계됐고 구로구와 송파구, 중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새해 들어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하며 하루 만에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 9,28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798억 원 증가했습니다. 새해 첫 영업일 하루 만에 대출 판매 규모가 약 3천억 원에 달한 겁니다. 금융당국이 내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초기화되며 은행권은 중단했던 신용대출을 속속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고소득,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시행한 고소득,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지난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이 27만 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전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1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1위에 올랐고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베스트셀링 모델은 벤츠의 E250이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판매 증가에는 개별 소비세 인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차량 개소세율을 5%에서 1.5%로 인하했고 7월부터는 3.5%로 세율을 상향 조정한 대신 100만 원 인하 한도를 없애며 고가 수입차가 받는 인하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국내 주요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 처리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주요 10개 경제단체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단체는 법 제정 시 최소한 3가지 사항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중대재해사업주 처벌 기준을 변경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무를 지켰을 경우 면책사항 추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